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빌리티와 예술 철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빌리티와 예술 경제론이라는 테마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21세기의 모빌리티는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한계 비용이 제로인 지식재산권과 자기 확장의 욕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술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외부 편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식 재산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술 작품에서의 어떤 승자 독식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승자 독식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 그죠?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은 걸로 나오는데 예술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외부성과 창구 효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 보려고 합니다. 요 중에서 속도와 거리의 소멸과 무한 증식이라는 말을 가지고 21세기의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모빌리티죠. 오늘날 모빌리티는 대표적으로 모바일이죠. 우리 핸드폰이 어떤가를 생각하면 되고, 핸드폰에서부터 시작돼서 핸드폰의 역할들, 그죠? 전화 통화, 그리고 인터넷 검색, 사진 찍기, 기타 등등이죠. 오늘날의 어떤 모빌리티 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IT 기술의 발달이죠.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속도나 거리가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과거 모빌리티와의 큰 차이죠. 과거에는 좀 더 빨리 가는 게 중요했어요. 그까지 가는데 뛰어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가려고 말을 타고 갔고, 그보다 더 빨리 가려고 차를 타고 갔죠. 더 빨리 가려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IT 기술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르죠. IT 기술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가죠. 순식간에 가는데 실제로 가는 건 아니죠. 가상이죠. 가상이지만 순식간에 가죠. 그래서 가상의 세계 속에서 속도와 거리가 소멸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형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빛의 속도를 구현한 정보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그죠? 20세기 이전까지의 모빌리티의 한계를 뛰어넘는 형식이고요. 또 하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발전 혹은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어떤 보편화, 이런 것들도 오늘날 모빌리티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휴대폰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 역시 또 오늘날 어떤 21세기의 어떤 모빌리티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혁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레저용 자전거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자전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교통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데, 더 이상 오늘날의 모빌리티는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재미있게 건강을 위해서 타는 것이죠. 그렇지만 걷는 것보다는 자전거가 좋아. 왜?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인간은 어떻게 빨리 가는 걸 좋아하는 존재이니까. 이동성, 그 외에 어떤 네트워크 카메라 이런 것들까지 오늘날의 어떤 모빌리티의 큰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던 IT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모빌리티가 출현했는데, 그죠? 중요한 건 새로운 모빌리티가 출현한 게 그게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오늘 제가 관심 갖고 싶었던 것은 대중들이 열광한다는 거예요. 그죠? 인터넷이 왜 이렇게 빨리 퍼졌어요? 인터넷이 대중들이 열광했으니까 퍼진 거예요. 스마트폰이 왜 이렇게 빨리 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열광했으니까. 왜 열광했어요? 인간은 모빌리티적 존재이니까, 그죠? 인간은 어떤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확장하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욕망을 가진 존재인데, 그런 움직임, 확장에 대한 욕망을 가장 잘 구현해주고 있으니까. 왜? 그 확장의 어떤 정점이죠. 빛의 속도로 전 세계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정보도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개발이 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많은 돈을 벌게 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빌리티 인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간은 원래 이렇게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고, 그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감각을 확장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는데, 그 욕망을 갖다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채워진 것이 21세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욕망의 정점에 사실은 경제학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재산권이라는 말도 하고 요즘은 지식재산권이라는 말도 하는데 자기 확장의 욕망이라는 모빌리티에서 지식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여기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영화 동주예요. 영화 동주가 2016년 2월에 개봉했는데 사람들이 뭐 그냥 우연히 그렇게 개봉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2016년이라는 것은 재밌는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 윤동주 시인이 죽은 지 7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죠? 윤동주 시인이 죽은 지 70년. 그게 무슨 의미인가?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돼요. 그래서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영화 동주를 찍을 때 그 누구에게도 관련된 어떤 저작권 소송도 시비에 시달리지 않게 되죠. 실제로 요 영화 동주를 찍은 다음에 영화 동주를 찍고 나서 2016년 이후에 그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라고 하는 윤동주 시집이 굉장히 많은 출판사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예쁘게 막 나옵니다. 왜 그래요? 저작권이 소멸됐으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저작권이 30년이었어, 사실은요. 저자 사후 30년,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저자 사후 30년이 저작권 소멸 시기였는데 90년대가 되면서 2000년대가 되면서 50년, 70년으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뭐 더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저작권은 저자 사후 70년이고요. 이것은 뭐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것은 이렇게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21세기에 점점 더 중요한 것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중요성을 갖다가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법률적인 보호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갑자기 지식재산권 얘기를 하느냐? 자,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무한증식.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이번 시간 시작할 때도 얘기했죠. 이번 시간 시작할 때도 얘기했는데 자기 확장의 사형식, 자본의 무한증식과 세계화라고 하는 이 사형식 속에서 지식재산권은 그 정점에 있습니다. 왜? 이건 내가 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더 이상 추가로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번 만들어 놨는데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100명이 가져도 100명이 내 상품을 소비하든 1000명이 소비하든 10,000명이 소비하든 나는 추가로 비용을 들일 필요 없습니다. 추가 비용을 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그죠? 지식재산권. 시집이 아니라 그 시집에 들어있는 시에 대한 겁니다. 그죠? 그 시에 대한 재산권이 지식재산권이고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았고 대우도 받지 못했는데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훨씬 더 다양한 어떤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술경제론인데 예술경제론에 대해서는 존 러스킨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러스킨은 1819년, 굉장히 옛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영국의 미술평론가이고요. 경제학자이고 사회사상가입니다. 예술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요. 예술경제학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이분의 주요한 이야기를 보면은 경제학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있는 다른 많은 경제학자들에 대한 논의를 갖다가 굉장히 천박한 경제학이다 라고 얘기하고 진정한 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떻게 들으면 그냥 좋은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술경제를 잘 읽어보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당시에 굉장히 이상주의자로 매도받았던 몇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책값이 너무 싸다. 책은 좀 비싸게 팔아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책이 가뜩이나 비싸서 사실 지금도 책값이 싸지는 않지만 이 시기 책값은 굉장히 비쌌어요. 19세기 책값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사기엔 참 어려운 힘든 가격이었는데 러스킨은 자기는 좀 부잣집 아들이었죠. 러스킨은 그래서 돈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이 너무 싸다.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너무 싸게, 책값을 싸게 책정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특이한 얘기죠. 책값을 싸게 하는 것이 왜 경제적으로 손해인지 모르겠죠. 정부는 그죠? 어떤 재화의 가치가 어떤 지식 재산에 대한 그죠? 책이라는 것은 일종의 지식 재화죠. 이 지식 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높게 책정, 즉 재화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갖다가 인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이다라는 얘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책을 나눠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책값은 더 올리되 그죠? 올리되 정부는 그 책을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원하면 책을 무상으로 줄 수 있어야 된다. 오늘날의 공공도서관 정책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심지어 이 사람은 미술평론가라 했죠. 유럽 전역에 있는 고급 미술품들을 영국 정부는 값을 따지지 말고 최대한 사들여서 공공미술관에다가 보존시키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 1800년대 러스킨이 활동했던 1857년 예술경제학이 나오는 시점은 영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때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지금 미국과 비슷하겠죠. 미국이 무한정 달러를 찍어낼 때처럼 이때 당시에 영국은 사실 굉장히 돈이 많은 시기이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유럽 전역에 가가지고 미술품들을 다 사가지고 영국에 있는 큰 박물관을 더 지어가지고 거기에 미술품들 다 전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때로서는 참 황당한 주장이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유럽 여행에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각 나라에 있는 그죠?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도 가고 박물관을 찾아가죠. 그래서 미술품들을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있는 미술품들의 가치가 엄청 올랐죠. 그때 영국은 그죠? 그때 영국은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미술품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었어요. 만약에 영국이 그때 정말 많은 미술품을 사가지고 지금 대형 박물관보다 더 큰 박물관을 갖다 수십 개를 지어놨다면은 영국은 국부가 엄청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러스킨, 200년 전에 러스킨의 이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지금 들어보면 다 만든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책값을 오히려 좀 더 그죠? 책값을 높인다면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 저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죠? 정부가 개입해서 그 책을 사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일반 사람들에게 좀 읽을 수 있게끔 공공도서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뿌려주고 그리고 미술품 같은 것들은 충분히 사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보존을 해두는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일종의 예술 경제론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때는 예술 경제론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던 시기고 한 100년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괜찮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거의 전 세계에 러스킨 학회가 있어요. 한국에는 없는데 뭐 일본 러스킨 학회가 있고요. 미국 러스킨 학회, 당연히 영국 러스킨 학회 있고요. 프랑스 러스킨 학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러스킨 학회가 형성이 돼가지고 예술 경제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재미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술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다. 라고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분의 존 러스킨의 또 하나 중요한 주장이 예술 작품에 대한 향유 능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술 교육, 예술 정책의 핵심은 예술 작품에 대한 향유 능력을 높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술 작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향유 능력을 높이면 예술품에 대한 소비가 촉진되고 예술가는 더 높은 수준의 창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진정한 부가 축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 역시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예술 행정을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예술 행정적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모토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 러스킨의 이론이 주목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는요. 과정은 1960년 거의 뭐 한 120년,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렸죠. 미국에서 보몰과 보엔이라는 연구자가 생산성 격차 이론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습니다. 산업 부문 간 생산성 차이를 방치하면 특정 산업이 붕괴할 수 있고 이는 다른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생산성 격차 이론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국 필하모니 교향악단의 1843년과 1964년 사이 1회당 연주의 비용은 매년 1년마다 2.5%씩 증가했는데 전체 물가는 매년 1%씩만 상승했다고 합니다. 복잡한데 시간 생각해서 그래도 빨리 계속 읽을게요. 미국 전체의 물가 수준이 121년 동안 4배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교향악단의 1회당 연주의 비용은 120년 동안 20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연 예술의 비용이 20배가 올라간 거예요. 다른 물가는 4배가 올라가는데 그럼 어떻게 공연 예술은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연 예술 입장료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저소득 관객들은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게 되고 볼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 아주 소수는 보겠지만 어쨌든 공연 예술 자체가 위축이 되는 이런 어떤 그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술 부문의 생산성 격차 이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왜 그러면 안 되냐에 대한 내용은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외부 편익과 공공재적 특성 때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제임스 헤일브런과 찰스 M. 그레이라는 분이 예술 경제라는 책이 또 있어요. 제목이 똑같습니다. 그걸 보면은 예술 작품은 다양한 외부 편익의 원천이란 말이 나옵니다. 외부 편익. 우리가 외부란 얘기는 경제적으로 그 물건을 만들고 사는, 그죠? 사고 팔고 만드는 사람들과는 별개로 생기는 이익들을 외부 편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술품을 만드는 사람은 예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죠? 그걸 팔려고, 경제학적으로 팔려고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도 그것을 이제 그 예술품을 소비하는 것이 자기에게 쾌감을 주기 때문에 소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산과 소비는, 그죠? 우리가 어떤 빵을 만들고 소비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끝나는데 예술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 어떤 영향을 미친다? 후세에 중요한 유산이 된다. 후대의 유산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 러스킨이 그죠? 미술품들을 사가지고 더 많이 사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 자긍심, 오타는데 죄송합니다. 자긍심이 되겠죠. 민족적 자긍심과 국위선양,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산업에 대한 기여, 공동체 의식에 대한 제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들은 우리가 대충 감각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술의 혁신성이라는 얘기는 조금 낯선 얘기일 수 있는데, 예술은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물건을 딱 만드는 즉시 사람들은 거기다 지적 재산을 걸죠.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죠? 그 스마트폰 형태를 만들려면은 돈을 내야 되는 것인데, 예술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즉 예술가가 아주 그 뛰어난 창의력인 생각으로 새로운 예술 형식을 개발하면은 다른 예술가들은 그걸 보고 그냥 무상으로 돈을 주지 않고 따라한다라는 게 예술에서의 혁신성입니다. 조금 까다로운 내용일 수 있는데, 이광수가 그죠? 최초의 근대 소설인 무정을 썼어요. 무정을 썼을 때 그 이전 소설과는 좀 다른 형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른 작가들은 이광수에게 추가의 비용을 주지 않고 무정과 유사한 형식의 작품들을 쓸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피카소가 그죠? 입체적인 관점에 어떤 시점을 파괴하는 입체파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죠. 그러자 다른 작가들도 그 다음부터는 어떤 그 시점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미술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죠. 이런 것들이 예술에서의 혁신성입니다. 그리고 예술 작품의 중요한 특징으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들고 있습니다.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소비해도 재화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 것을 비경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그 일반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누군가가 그죠? 생산물을 소비하게 되면 그 생산물은 없어지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죠. 왜? 누군가가 마스크를 사면 다른 사람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경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술품들은 경합적이지 않죠. 누군가가 이 작품을 그림을 갖다 보았다고 해서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시집 자체는 경합적 특성을 가지고 출판된 시집이라는 책은 경합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시 자체는 경합성이 없죠. 그래서 예술품들은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비배제성이다. 누군가의 소비가 다른 이의 소비 기회를 뺏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술 작품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공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공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은 대표적으로 공공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공공재는 어떤 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꼭 필요한 재화이지만 구성원들이 무임승차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도로는 꼭 있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도로에다가 그죠? 통행세를 받으려고 하면은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유료도로가 있지만 계속 이렇게 피해 다니죠. 이렇게 공공재는 도로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도로를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용을 회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어떤 그 예술 작품에서의 생산성 격차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인데,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사람들이 그리고 다양한 외부 편익을 만들어내요. 외부 편익을 만들어내는데 사회 사람들은 뭔가 예술품에 대한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비용을 내는 것에 대해서 자꾸 꺼리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우리가 도로를 건설하는 주체는 보통 누굽니까? 국가죠. 마찬가지. 예술품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가 관리를 하고 생산과 소비에 국가가 일정한 비용을 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게 예술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모토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내용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술 작품의 승자 독식인데요. 시장 경제는 일반적으로 승자 독식이라는 게 있어요. 재화의 생산량은 투입한 노동과 자본의 총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하면은 제품의 생산 단가는 낮아지죠. 생산성이 높으면 시장에서 승리하고 계속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과점 상태가 되면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이 망가집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가장 잘 만든 사람은, 가장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결국은 모든 그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장악한 다음에는 시장은 더 이상 가격 조절을 하지 못하고 생산자가 독점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시장 경제에서는 승자 독식을 굉장히 위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독과점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의 승자 독식은 그때 더해요. 잘 보면 알지만 가장 뛰어난, 그죠? 가장 잘 만든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 몰리는데 잘 만들지 못한 작품에 대해서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림이나 사실 잘 보면은 물감은 비슷한 값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카소의 그림은 30억, 300억을 하고 다른 사람의 그림은 3만 원에 팔아도 안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술품의 승자 독식은 굉장히 다른 어떤 재화 분야보다 다른 경제 분야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럼 문제가 되겠네요. 예술품의 승자 독식이 아까 일반적인 시장 경제에서 승자 독식은 어떤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고 독과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술 작품의 승자 독식은 더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글쎄요. 예술 작품에서의 승자 독식은 다른 분야보다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소수 예술가의 독과점은 예술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학적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다른 소외된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로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술 경제학에서는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불공정 거래를 해소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 하나 놓고 다음 얘기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작품은 또한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는 네트워크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또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일종의 그 편승 효과와 속물 효과로 나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막 사니까 나도 같이 사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편승 효과. 그리고 또한 그 속물 효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과시하려는 것, 명품 소비 같은 것들을 흔히 예로 듭니다. 그래서 난 이런 명품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과시하는 이런 것들이 그 상품이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넘어서는 이유로 어떤 그 상품이 소비되는 것을 우리는 네트워크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예술 작품도 상당히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에 내재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화의 흥행 순위는 관객의 관람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진짜 가치가 어떤 거가 아니라 우리는 일단 영화가 네이버 랭킹 딱 봐서 박스오피스 1위. 그럼 일단 그걸 먼저 보려는 경향이 있겠죠. 이건 명백하게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그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적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영화보다 더한 경우가 있죠. 여러분 소설책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작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작가들이 계속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뭘 읽어요? 아주 오래된 고전들을 많이 읽죠. 물론 뭐 사람들 고전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예술 작품은 고전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죠. 피카소, 그죠? 고호가 왜 이렇게 유명해요? 고전이니까 유명한 것이죠. 고호의 작품이 그 자체로 뛰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죠?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호니까. 그죠? 계속 입에서 전해내면서 그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가 고독한 삶을 살면서 그의 고독이 예술혼으로 승화되었어. 라는 이 이야기들이 고호의 작품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작품 자체의 가치를 벗어나 소비자의 대중적 심리에 기대고 있는 것이 네트워크 효과인데, 예술 작품은 역시 보면은 다른 것 이상으로 상당히 네트워크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가 사실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예술 작품과 자기 확장의 욕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훌륭한 예술 작품에서의 승자 독식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뛰어난 예술품이 더 많이 소비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예술품은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소비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그죠? 경합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무슨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찾으면은 이게 마스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윤동주의 시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윤동주 시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도 상관없어요. 피카소의 그림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예술품이 더 많이 소비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사회 구성원들의 쾌감을 높여준다. 그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소비자가 그죠? 재화를 소비하면서 쾌감을 얻잖아요. 근데 그 쾌감이 계속 높아질 뿐입니다. 뛰어난 예술품의 출현은 예술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광수의 무정은 그죠? 새로운 현대 소설의 붐을 이루었죠. 그리고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서태지 같은 사람이 1980년대에 그죠? 음악적 실험을 하는데, 서태지 본인에게도 큰 수익을 안겨주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가요 산업의 양적 질적 팽창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예술 작품이 나타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다 끌어들이고, 그래서 다른 비슷한 작품들이 그죠? 다 소외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승자 독식이긴 하지만 이게 나쁜 안 좋은 현상이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 더 봅니다. 훌륭한 예술 작품의 네트워크 효과. 다수가 인정하고 그래서 고전이 된 예술 작품은 사실은 다양한 외부 편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회적 문화적 자산이 됩니다. 고전으로 인정받은 예술 작품의 한계 생산 비용은 재료에 수렴하여서 경제적 유용성도 극대화돼요. 그러니까 예술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예술 작품이 대접을 받고 승자 독식을 하는 과정들이 생각보다 예술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경제학적으로는 그 우리나라의 통신사가 1등, 2등, 3등 통신사가 있을 때 3위 통신사가 뭔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은 3위 통신사에게 약간의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왜? 3위 통신사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 1위, 2위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은 경쟁이 더 약해지고 심지어 2위까지 물러나면 1위가 독과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뭔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 회사에다가 혜택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 작품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예술은 오히려 뛰어난 예술품에 대해,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예술품에 대해서 더 많은 그 예술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념관을 짓는다든가, 그 작품을 더 잘 감상할 수 있도록 그 작품 이렇게 윤동주의 시를 갖다가 영화로 만들 수 있게 영화 제작비를 준다든가, 그의 생가를 만들고 기념관을 지어서 사람들이 기념관에 가서 윤동주의 시를 더 잘 볼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 그죠? 어떤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정반대로 개입한 것이죠. 일반적인 경제적 재화는 독과점의 우려가 생기게 되면은 정부에서 그것을 막고 소외받은 재화들을 소외된 생산자들에 대해서 뭔가 생산력을 높일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것이었는데, 예술품에서는 좀 반대되는 경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유명한 작품일수록, 승자 독식이 된 작품일수록,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가 검증된 작품일수록 정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그 작품을 갖다가 감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예술 경제학의 굉장히 독특한 지점입니다. 물론 소외된 신진 예술가들, 그리고 이렇게 뭐 수익이 좀 부족한 예술인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서 그런 예술가들의 생태계를 갖다가 유지해 주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경제 이론과 동일해요.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예술 작품에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예술 경제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토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예술품을 발굴하는 노력과 함께 이미 작품성을 인정받은 기존의 뛰어난 작품, 작가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술 경제론과 관련된 중요한 모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